네, 안녕하세요. IT와 사회 F조의 발표를 맡은 경영학 부의학번 곽동호입니다. 저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번역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빅데이터에 대한 소개, 자율주행 자동차, 번역기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인 빅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의 사전적 정의는 수천 테라바이트의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정형, 비정형 등 다양한 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관리와 분석이 어려운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시스템 혹은 활용 가능한 매체가 아닌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는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V3라고 불리우며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는 볼륨, 데이터의 생성 속도, 벨라시티, 형태의 다양성, 버라이어티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가치, 밸류나 복잡성, 컴플렉서티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또한 빅데이터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먼저 정형 데이터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기존 내부 업무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되고 형태가 있으며 연산이 가능한 데이터로 분석 활용이 용이합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형화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즉 형태가 없는 데이터를 뜻하며 텍스트, 영상, 이미지 등이 해당됩니다. 커넥티드 카 서비스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반정형 데이터가 대부분입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유사하게 형태가 있지만 연산이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규칙성을 파악한 후 전처리 절차를 통해 정형화시켜 분석에 활용합니다. 자동차에서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내부의 변화는 커넥티드 카의 출현에 따른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1세대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상용화했고 현대차는 2012년 블루링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본래 이런 서비스의 주 목적은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 제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레 커넥티드 카를 통해 자동차의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제조사들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했고 때마침 자동차 산업 외부에서 대용량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빅데이터라는 개념도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타 업계의 빅데이터 분석 성공 사례들이 공유되기 시작하며 그 효과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커넥티드 카의 등장과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 두 사건의 만남이 자동차 산업에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중요한 계기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레이더 센서, 라이다 센서, 그리고 여러 개의 카메라 등이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미래의 교통수단을 뜻합니다. 이 기술은 뒷장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단계별 분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의 단계는 0부터 4까지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0레벨은 비자율주행 단계로 운전자가 온전하게 운전하는 단계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능이 전혀 없는 보통의 자동차의 경우로 자율주행 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다음은 1레벨 선택적 능동 제어 단계로서 특정 기능만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나 현재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이 여기에 속합니다. 레벨 2는 좀 더 발전된 단계로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제어하거나 가속 및 감속 페달을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입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언제라도 페달 조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취하고 있어야 하며 레벨 1에서 제공되는 기술들 간의 통합적인 제어가 필요합니다. 레벨 3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제한적 자율주행 단계로 차량이 스스로 교통신호와 도로의 흐름을 인식하여 주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운전자는 차량의 주행 중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현재는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통해 주변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합숙하며 차량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이 단계까지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벨 4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차량 간의 통신을 통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2025년 이후에나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카메라, 레이더, 음파 탐지기, GPS, 사물인식 기술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현재 자동차 내 외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합니다. GPS로부터는 위치 판단 데이터와 차량의 경로를 찾으며 초당 50kb의 데이터를 얻고, 레이더로부터 주변 상황의 대략적인 데이터와 속도 데이터를 찾는데 초당 50kb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라이다 센서는 정확한 주변 상황 360도 인식 및 도로 데이터를 얻으며 카메라로부터 신호등, 차량 보행자 등 주행 방향 및 주변에 대한 시각적 데이터를 초당 20에서 60MB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각 센서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로우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한 후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통해 주행하거나 분석할 때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도록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하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면서도 데이터를 생산하기도 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자율주행차와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은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안전성과 효율성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봤을 때 사고 발생 전 정상주행 단계에서는 각 센서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로 상황을 판단하여 주행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단계에서는 비상상황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여 에어백과 보행자 보호 체계가 활성화되어 주행자와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 이후 단계에서는 사고 지전 파악 및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접수 후 광역 제어 시스템을 통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안전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효율성인데, 효율성 측면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율주행차를 기반으로 더욱 효율성 있는 도로 및 교통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 운영 시 수집된 구간 내 통행량 정보를 활용하여 각 이동수단별 통행량을 파악,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노선 운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교통 수요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 분석이나 운전자의 개입 등 자율주행차의 한계에 대한 관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 법규와 교통 인프라를 정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통 수요 예측 및 도로 운영은 통행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데이터 양과 효율성은 비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에서의 빅데이터의 활용은 단순 이동수단을 뛰어넘는 하나의 생활 편의시설로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기술이 발달하여 중장거리 상황과 시각적 데이터까지 자율주행에 활용할 수 있었듯, 앞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해 더 많은 양의 데이터와 혹은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도 자율주행에 사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수집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어떠한 기술에 접목시켜 활용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자동차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여러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는 주행 관련 기술들과 이를 구동하기 위한 요소 기술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행 관련 기술들은 대표적으로 항속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주차 보조 시스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술들을 소개해드리면 항속 시스템은 크루즈 컨트롤이라고도 불립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게 되면 속도계를 보지 않고도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센서가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하고 거기에 맞게 카뷰레터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센서가 이를 인식하게 되고 엔진에 더욱더 많은 연료를 주입하게 됩니다. 그럼 엔진은 출력이 올라가게 되고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속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센서가 연료를 적게 주입합니다. 그렇게 속도를 줄이고 연료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자동차의 속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크루즈 컨트롤은 방금 말했던 연료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속도와 주행거리와 연료 소비량을 계산해서 최적의 연료 소비 효율로 주행하기 때문에 연비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은 자동차가 차선의 경계선을 주행할 때 적외선 센서 혹은 카메라로 이를 감지하고 신호를 전송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자동적인 제동 펄스에 의해 자동차는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복귀합니다. 단, 운전자가 방향 지시 등을 넣는다면 이 센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졸음 운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운전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동 긴급 제동 장치는 차량 전면부에 부착한 레이더가 위험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소리나 진동을 보내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기술이며, 경고에도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결합되어 통합 동작한다면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요소 기술인데, 이 요소 기술들은 아까 앞에서 빅데이터 활용 파트에서 말한 부분인데, 라이다 센서, 영상 인식, 초음파 센서, 3D 지도 매핑, IoT, V2X 통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 기술들은 차량의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상호 연동이 필요하고, 각각의 연결된 센서들로부터 차량 주변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차량에 탑재된 인공지능 모듈 내에서 학습되거나 기존에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집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방 중인 것으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구글, 애플, 테슬라, 그리고 우버 등이 있습니다. 구글은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표적인 IT 업체 중 하나로 지난 2010년부터 연구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2009년에 도요타 차량을 개조하여 시험 주행을 실시한 바 있고 2014년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는 라이다, 음파, 3D 카메라가 포함된 센서 장비를 통해 30m 전방의 실시간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차량의 360도 전 방위를 초당 160만 번에 해당하는 정보 인식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자체 개발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글 외에 애플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이탄 프로젝트라고도 불리우며, 이 연구 개발은 약 600여 명의 개발 인력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주행 시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현재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기차 글로벌 선도 업체인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통해 반자율주행을 실현했습니다. 테슬라는 전방을 인지하기 위한 레이더 시스템과 12개의 360도 장거리 초음파 센서를 장착하고 있으며, 테슬라에서 생산되는 모델 S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생산하는 모든 차량의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250m 전방까지 인식하는 8개의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를 추가로 장착하고, 초음파 센서를 통해 업그레이드하고 레이더 기능도 업그레이드하여 비와 안개 등의 악천후 속에서도 주변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버는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가장 빠른 대중화 가능성을 가진 업체입니다.
우버는 그동안 축적된 이동 경로에 대한 교통 및 도로 상황 등과 같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비교적 쉽게 운전할 수 있는 경로만을 골라 먼저 자율주행을 시행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할 수 있는 택시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으며, 우버는 지난 2015년 2월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 센터를 세우고 카네기 멜론대 연구원들을 영입했고, 이후 자율주행 택시를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8월에는 미국 피츠버그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비스 지역을 늘려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법규 문제로 인해 제동이 걸리기도 하지만 이런 추세로 볼 때 미국 내 자율주행 택시의 상용화는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는 최근 트레일러 차량 제조 회사인 오토모터를 인수하며 유통물류 분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완성차 업체인 BMW는 차량에 장착된 4개의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 주변을 탐지하고 충돌을 방지하는 기술을 탑재한 i3 모델을 지난해 선보였고, 벤츠 또한 운전자가 뒷좌석 승객과 마주볼 수 있는 형태의 자율주행 자동차 컨셉트카인 F015를 공개했습니다. 볼보는 카메라의 영상인식 기술과 레이더를 이용한 차선과 차량 간격을 유지하는 자율주행 지원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포드 또한 축구장 2배의 크기의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라이다와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고 있으며, 2021년 상용화를 목표로 미국의 미시간과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지역에서 개발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향후 개발 과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발입니다. 보다 진보된 형태의 자율주행은 주행 중 장애물을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보행자와 자전거, 차량의 종류까지 구분해내며 가장 적절한 대응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주변 사물을 인지하고 구분하여 판단을 내리는가가 관건인 기술로, 최근 자동차나 인공지능 관련 학회에서 종종 발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동차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학습해야 하고, 차량에 탑재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최근 구글과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 교통사고를 보더라도 모두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잘못된 상황 인식 및 판단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도로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예외 상황에 대해서 차량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아직 학습하지 못했거나 학습을 했더라도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IoT를 비롯한 센서들은 도시와 도로 등의 인프라에 더 많이 설치될 것이고, 여기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들은 차량 자체의 자율주행 기능을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커넥티드 카의 형태로도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는 번역기입니다. 최초의 번역기는 1950년대 최초로 개발되었지만 이 기술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번역을 해주는 일명 언어 계산기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적어도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현재까지의 거의 모든 빅데이터 정보는 그림이나 동영상보다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 모든 단어, 모든 표현이 빅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방대한 언어 자료를 잘 매치시키면 번역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글 번역은 기존의 기계적 1:1 대응 방식이 아닌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한 말을 통계적으로 조사하여 최대한 자연스러운 번역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 업무는 매우 고되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참여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조 한 마리를 번역한다면은 100조를 숫자로 출력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100조를 나타내는 그 숫자가 아니라 어스완을 선택하면 선택한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수정이 거듭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되면 100조 한 마리를 어스완이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현재는 인공지능 딥러닝을
결합시켜 더 정교한 번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회사 IBM은 최고 과학자를 동원해서 외국어 자동 번역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컴퓨터가 명사, 동사, 형용사 등 단어를 맥락 속에서 인식하고 번역해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무려 40년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IBM은 영어 불어 자동 번역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했지만 번역 결과는 신동치 않았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빅블루가 체면을 제대로 구긴 것은 구글이 자동 번역 서비스를 선보이면서부터입니다. 2006년 서비스를 선보인 구글은 이제 전 세계의 58개 언어를 교차 번역해줍니다. 영어와 불어, 독일어 등 라틴어 계열 언어 번역은 마치 전문 번역사가 손을 댄 것처럼 수준급이며 구글 번역 서비스를 활용하면 한국 사람도 일본어로 된 신문을 술술 읽어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한국어, 일본어 번역 정확도도 90%에 이릅니다. 두 회사의 번역 기술 운명을 가른 것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구글은 인류가 만들어낸 수백만 권의 장서와 전 세계 이용자가 쏟아내는 검색어 등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색 서비스를 만들어 단시간 내에 고품질 번역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양의 질적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구글은 수많은 문장과 번역문을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번역기가 문장의 의미를 추론하도록 한 통계학적인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 IBM은 텍스트 마이닝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컴퓨터에 두 언어의 규칙부터 입력시키는 자연 언어 처리 기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어휘적 문법적 독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파파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파고는 빅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신조어, 일상언어, 속담, 격언 등 번역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번역과 비교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요즘 흔히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매우 재밌다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꿀잼이라고 합니다. 파파고는 이런 funny를 강조하는 헬라어를 덧붙여 의미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 단어를 허니로 인식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다음은 일상 언어입니다. 아빠 언제와? 이 짧은 생활 언어를 제대로 번역한 파파고와는 달리 구글은 각 단어를 단순 해석하며 완성된 문장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인 속담과 격언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파파고는 요리사가 많으면 스프를 망친다. 이 격언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구멍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어색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이거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